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넘긴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저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고, 은퇴 후엔 남은 노후 자금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 내린 결정 하나가 지금의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결정이 오히려 갈등이 된 적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사실 저는 별로 대단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퇴직하고는 조그만 텃밭도 가꾸고 취미로 낚시도 다니고 딱히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이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노후 자금이었죠. 살면서 돈이 참 무섭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 말 저는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얘는 성격이 좀 급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뭐 잘 되질 않았어요. 사실 말렸어요. 말렸는데도 하겠다는 걸 억지로 말릴 수는 없잖아요. 처가 쪽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 것도 있었고 초반에는 나름 성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2년쯤 지나고 나서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출이 줄었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빚이 몇 천이 됐대요.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 혹시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할까? 아들을 도와줄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줬습니다. 적금이랑 예금 몇 개 깨고 퇴직금 일부 떼어내서 3천만 원 넘게 줬어요. 그때까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애도 다시 일어날 거라 믿었고, 그 돈으로 아들이 숨통이 트인다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란 말, 그 말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천을 줬습니다.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날 저녁 밥상이 뒤집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우리 노후를 뭐로 지킬 건데? 걔는 당신 아들이기 전에 우리 가족이잖아. 왜 그런 애만 감싸요? 그날 처음으로 저랑 집사람이 싸웠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둘째 딸이 들었습니다. 애 셋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 애입니다. 늘 말은 안 하지만 저희한테 아이들 간식 비며 이것저것 보내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하던 애예요. 근데 그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한 번도 그렇게 챙겨준 적 없잖아요. 그 말이 뼈처럼 박혔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지.
그날 이후로 딸은 연락이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잘 안 보이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돈으로 도와준 건 한 사람이었지만 그로 인해 멀어진 건 가족 전체였다는 걸요.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밥도 말없이 먹고 명절에 모이던 가족도 갈라졌습니다. 손주들 재롱 보던 즐거움도 사라졌고요. 나는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한 선택 하나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가족과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친구 만나고 쉬라고 하죠. 근데 그게 다 가족이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지금 저는 딱 그런 상태입니다. 가끔씩 아내랑 눈이 마주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내는 아직도 저한테 말 안 하는 게 많아요. 큰아들은 여전히 힘들고 딸아이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이게 다 제가 돈을 너무 쉽게 꺼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로서 무조건 참아야 했던 걸까요?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돈을 안 줬다면 가족이 더 화목했을까?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했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요. 집사람은 말은 안 해도 그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처럼 웃지도 않고 나한테 뭐 하나 물어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TV를 봐도 밥을 먹어도 우린 지금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먼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아내가 미울 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단절하게 나올까? 왜 이렇게까지 냉정해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만하다는 걸 저도 압니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들, 서로 믿고 기대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흔들린 겁니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나 혼자 결정해서 써버린 거니까요.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서 모은 돈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묻지도 않고 빼갔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 집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나 사실 요즘 심리 상담 받고 있어.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딸이 말하더군요. 아빠가 오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 괜히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 말의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항상 씩씩하고 묵묵한 아이였어요. 남편도 성실한 편이고 경제적으로 빠듯하긴 해도 늘 참고 살아왔죠.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고 또 미안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속으로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래도 아들은 힘들잖아. 도와야지 하면서만 살았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딸에게 더 자주 연락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선물도 보내고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고. 그런데 이미 멀어진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왜 이래? 그 한마디 듣고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 이상하죠. 가족인데
오히려 가족이라서 더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들이 너무 낯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돈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내가 얼마나 상대를 생각했는가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도우며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제 안심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착각에 제 주변을 둘러보는 걸 놓쳤던 거죠. 요즘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면 괜히 거실을 서성이다가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무음으로 돌아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였을까? 예전에는 은퇴하면 아내랑 제주도도 가보고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고 좀 더 편하게 웃으며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두려운 삶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고 가끔은 전화 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또 돈 얘기일까 봐요. 이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마음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새끼들이니까요. 힘들어도 모른 척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 상처를 입습니다. 누굴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든 다 품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 나만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헝클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다들 똑같다고만 합니다. 다 그런 거지. 애 키워봤자 소용없어. 내가 괜히 돈 줘가지고 지금 마누라랑도 말 안 해. 다들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속엔 깊은 한숨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지, 딸이 마음을 열 날이 오긴 할지, 아들이 다시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지. 저는 오늘도 조용히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 이미 멀어진 마음, 식어버린 온기, 흩어진 관계.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성격이 무던한 편입니다. 웬만한 일에는 큰 소리 내지도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곧잘 넘깁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생긴 이 어색한 침묵만큼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됩니다. 식탁 앞에서 밥은 먹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없이 수저만 움직이는 그 순간. 그 고요함이 저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딸네 집에 김치 좀 가져다 주겠다고 들렀는데 문 앞에서 딸이 뭐라 하더라고요. 아빠,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순간 발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무거운 김치통 들고 가서 웃으면서 아빠 왔다 했는데 딸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설 자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김치통을 놓고 돌아오는 길, 운전대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가을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들을 도와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걸까? 그렇다고 해서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누굴 차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이렇게 오랜 상처가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아내와도 요즘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조용하죠. 가끔씩 같은 방에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갑니다. 예전엔 그래도 하루 일과를 서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시장 갔다 온 이야기, 이웃이 무슨 말을 했다든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웃으며 나눴는데 지금은 그런 소소한 대화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은 용기 내서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긴 했습니다. 가족끼리 다시 모여서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제안도 했고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딸은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아들은 요즘 좀 피곤해서요.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는 게 옛날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가족이라는 건 저한테 남은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 다들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란 게 뭐죠? 돈을 쓰는 건가요? 혼자 여행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가족이랑 함께 밥 한 끼 웃으며 먹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게 진짜 내 삶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대화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다. 답장은 없었지만 읽었다는 표시 하나에 마음 한 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내에게도 김이 다 빠진 맥주 한 캔을 슬며시 건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맥주를 받아들더군요. 그날 밤 말없이 같이 TV를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정말 조금은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라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또 실수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전부가 무너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전부를 다시 지켜내는 일뿐이니까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한 겁니다. 무너질 땐 한순간이더니 그걸 다시 세우려면 손끝으로 조각을 맞추듯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오래 걸리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방 정리를 하다가 예전 앨범을 꺼내 들더라고요. 먼지가 잔뜩 쌓인 그 오래된 앨범 속엔 우리 가족의 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생일 파티 사진,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 손주가 태어나서 처음 안아봤던 날. 그걸 보면서 아내가 말없이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서 함께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시간들만큼은 참 따뜻했었는데. 그 앨범을 덮고 나서야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우린 그땐 참 행복했었지, 그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 순간 울컥하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따뜻했던 시간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 작은 쪽지를 하나 써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장 같이 해볼래요? 아내가 매년 혼자서 하던 그 일, 예전엔 늘 귀찮아했지만 지금은 그 일조차 다시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내는 별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우리는 몇 년 만에 둘이 나란히 앉아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고춧가루가 묻고 배추물이 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는 쑤셨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저녁에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렇게라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아내가 받아줬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공기가 아주 조금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는 여전히 메시지만 주고받을 뿐 얼굴은 보지 못했고, 아들과는 점점 대화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아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런 말도 하더군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아이는 모르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나 자신조차도 그 말에 대해 선뜻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요. 실패한 것도 무너진 것도 다 감당하려고 안간힘을 썼겠죠. 근데 결국 그 고통을 나누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너무 조용히 무너졌고 그걸 부여잡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저 하나였다는 게 문제였죠. 지금은 아들과도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짧은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 연락조차도 저는 이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딸과의 관계도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 때 아내가 대신 챙기러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딸은 처음엔 당황한 눈치였지만 손주가 달려나와 할아버지 하고 안기는 순간 딸의 얼굴에도 미묘하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짧게나마 같이 밥을 먹었고 식사 중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자체가 저한텐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를 복원하는 건 무언가 특별한 말이나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더군요. 그저 시간을 내고 자리를 지키고 말없이라도 그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결국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도와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고, 희생하면 감싸줄 줄 알았고, 모든 걸 감내하면 언젠간 다 이해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대화, 공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어야 비로소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많은 걸 잃고 나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나는 그 부드러움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 밥 한 끼 나누는 시간, 손주에게 손 흔드는 짧은 순간이라도 그게 나에겐 가장 큰 노후 자금이라는 걸 정말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엔 오랜만에 예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공무원 생활하던 동료였죠. 퇴직하고 난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는데 그 친구도 요즘 마음이 많이 헛헛했던 모양입니다.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다가 문득 그 친구가 묻더군요. 요즘은 뭐 하면서 살아?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전엔 당당하게 말했죠. 애들 도와주고 손주 봐주고 바쁘게 살지.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전화 끊고 나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써봤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 애쓰며 살고 있다. 별거 아닌 문장인데 그걸 써내려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 먹고 마음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할 땐 가족을 위한 건 다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고, 교육시켜주고, 제 나름대로는 책임 다 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시절 가장 부족했던 건 함께한 시간이더군요. 대화하고, 표정 보고, 속마음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왔던 겁니다. 그 공백이
지금의 이 거리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든 작게라도 채워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하고, 장도 같이 보고, 예전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텔레비전 드라마 줄거리까지 이야기 나눕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며칠 전엔 딸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쓴 그림 편지 아직도 갖고 있어. 그때 너는 아빠가 슈퍼맨 같다고 했었지. 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 아빠 진짜 슈퍼맨이었어. 지금도 그래. 근데 이제는 내 마음도 좀 봐줘. 그 말 한 줄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용서 같았습니다. 지금껏 내내 마음속에 껴있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우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 있을 때 그걸 풀어내는 방법조차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진심을 꺼내야 한다는 걸 요즘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아직 어색합니다. 대화는 짧고 자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는 전화를 끊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그땐 진짜 죄송했어요. 내가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래, 건강 챙겨라, 하고 끊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이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치유된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 뭔가를 해주기보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언가를 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줘서 유지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막 웃고 손 흔들어주는 모습에 그저 눈물이 납니다. 가끔은 그 애들이 지금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전혀 모르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 순수함이 오래 가길 바라고 나중에라도 우리 가족의 진심을 느끼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지나온 마음의 골짜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아니,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그저 그 시간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내 가족의 품으로.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부터 마십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뉴스부터 켰는데, 이제는 창밖의 나무, 하늘색, 바람결부터 봅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들이 하루를 끌어내리곤 하더군요.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 나이에 더 실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것만큼 상대가 나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의 우리 가족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되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딸과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손주 학교 행사에 같이 가달라는 부탁도 받고 어느 날은 김밥 싸서 공원 나들이 가자고도 하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 속으로 제가 다시 초대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내와는 말수가 늘었습니다. 그 말들이 거창하진 않아요. 오늘 날씨 좋네. 이 장 참 맛있다. 저녁은 내가 할게. 그런 사소한 말들이 우리 사이를 다시 잇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과거를 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남은 자리에도 편안함이 깃드는 것. 그리고 아들에겐 아직도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책도 할 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내가 그랬듯이 내가 실수하고 후회하고 무너졌지만 결국 다시 걷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노후라는 게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여기에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예기치 못한 외로움이 함께 오더군요.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였나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들. 그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건 공허한 노후일 뿐이라는 걸 나는 지금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 합니다.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고 누구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었던 만큼 나도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외로웠던 만큼 누군가의 외로움에도 다가가려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에게 기대려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한 번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좀 달라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딸이 보내온 짧은 문자 하나, 손주가 보내온 그림 하나, 아들이 조용히 건넨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 한마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고 완벽한 남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야 가족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이 길진 않겠지만 그 시간이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는 작은 웃음 하나, 짧은 대화 한 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노후의 방향입니다.